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번 강의는 39강,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3.1운동 한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 문제, 그리고 또 어디선가에서 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이 또 지문이나 보기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의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강의는 한 3문제 정도 건지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만 해주면 바로 맞을 수가 있는 아주 소득이 높은 아주 이득이 큰 그러한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한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 문제 이렇게 반드시 2문제는 일단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3.1운동이 먼저예요. 3.1운동이 먼저여서 3.1운동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3.1운동 참 내용 많지만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운동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 3.1운동은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3.1운동은 와 하고 탄생을 했는가, 다음에 3.1운동이 3월 1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일어났다. 그래서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 딱 끝난 게 결코 아니죠. 3월부터 4월, 5월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 국내에서 아주 길게 장기간 동안 전개된 운동이고, 그리고 3.1운동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전 세계에, 아무튼 지구상에 한국인 사는 곳에서는 3.1운동은 다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그런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3.1운동은 쭉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바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1운동의 결과, 3.1운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달라진 점이 있는가, 이렇게 3개로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3.1운동의 배경, 3.1운동의 탄생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민족 자결주의. 자, 이거는 당시 누가 제창을 했냐면 윌슨,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이 윌슨이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거든요. 그래서 패전국인 독일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막 해방을 시켜주면서 민족은 그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민족은 자주적으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제창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매우 크게 감동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어떤 주장을 했으므로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그 독립운동을 아주 강하게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그 세계적인 어떤 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예측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외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국외에서, 우리 한반도 바깥에서 바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는 이러한 어떤 독립선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과 함께 우리도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죠.
네, 그래서 국외 독립선언이 이제 3.1운동 전에 국외 독립선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요. 자, 제일 먼저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우리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망명정부인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어떤 국민대회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문이 바로 대동단결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독립선언인데요. 이 대한독립선언은 일단 연도는 19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과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1919년 초로서 음력으로서는 아직까지 1919년은 우리 음력으로는 기민년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3.1운동 독립선언문을 기미독립선언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민년이 되기 전이어서 음력으로는 1918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무오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선언은 시기가 무오년이어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소는 만주 길림이었어요. 그래서 길림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독립선언, 무오독립선언, 그리고 길림독립선언 다 같은 독립선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에서 바로 이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 39분이 모두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바로 우리의 독립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선언서 가운데에서 가장 과격한, 가장 강하게 우리의 독립을 외친 그러한 선언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기하라 독립군 하면서 육탄혈전, 살신성인과 같은 이런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어조의 그런 어떤 선언문이 바로 대한독립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가장 결정적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3.1운동 3주 전이에요. 같은 해입니다. 1919년 2월 8일 바로 2.8 독립선언이 바로 가장 그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도쿄예요. 도쿄. 대동단결선언은 상하이, 대한독립선언은 이 길림, 만주 길림, 그리고 2.8 독립선언은 도쿄. 그래서 도쿄에서 그러니까 적지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어떤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자, 그리고 3.1운동은 왕의 죽음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비운의 황제인 우리 고종 황제가 이제 서거하셨는데 고종이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독살설이 퍼지면서 우리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거의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왕의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 이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바로 3월 1일에 바로 다 같이 일어나기로 한 거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3.1운동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전교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 다 어느 정도 알다시피 3.1운동은 어디가 그 출발점입니까? 어디가 시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의 탑골공원. 여기가 바로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탑골공원 옆에 있는 태화관에서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29인이 이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바로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삼창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대도시로 뭐 대구나 부산 또 평양 뭐 이런 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으로 이 3.1운동이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도시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로 막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농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부 다 확산이 되어가지고
200만 정도가 200만 명이 바로 참여를 하는 아주 거국적인 민족운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서울에서 3.1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우리의 3.1운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태극기 들고 시위, 행진하는 태극기 들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평화적인 그런 어떤 시위였습니다. 평화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었는데 일본이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그 탄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심하게 죽인다라는 거죠. 죽이고 그냥 이렇게는 너무나 그 잔인한 탄압에 우리도 그냥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점차 농촌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일본 군경과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점차 3.1운동은 무력적인 무력투쟁으로 전개가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단계에 이르면은 그냥 그 지역의 일본과 그 지역의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군경과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그냥 아예 그냥 싸우는 그런 어떤 무력투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요. 온 국민이 싸웠기 때문에 일본 군경과 싸웠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우리의 무장투쟁, 무장독립전쟁이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디 국내에서만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적에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는 곳에서는 전부 다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만주, 연해주, 뭐 할 거 없이 상하이, 그리고 미주 지역 할 거 없이 모든 지역에서 다 3.1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주 그냥 모든 지구상에 한국인이 사는 곳으로는 다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당연히 일제가 탄압을 하겠죠. 아주 잔인한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만 우리 잘 아는 내용 소개를 드리면 유관순 누나 이때 순국하시고 그리고 화성의 제암리의 주민들을 통째로 다 죽였어요. 요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수만 가지의 일제 탄압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제의 이러한 어마무시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장 독립전쟁을 이제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3.1운동의 영향을 결과예요, 결과. 요거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의 3.1운동 전까지의 일본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뭐였죠?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막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이 한국 민족을 무조건 패보자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고분고분해지겠지. 말을 듣겠지. 여러분, 그거 뭐였죠?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무당 통치였는데 이때 깨달은 거죠. 아, 우리 한국 민족은 이런 식으로 통치한다고 되는 민족이 아니구나. 폭력이 통하는 민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주 크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아주 가증스러운 이 스마일 작전으로 통치 방식을 180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통치를 표방을 하면서 뭐 총독도 바뀌면서 문화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문화 통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민중이, 국민이 어떤 그 아주 강한 운동을 전개를 했을 적에 어떤 사건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또 이름을 붙이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운동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라고 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붙이고요. 그리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의의는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 혁명은 뭐 어떤 게 있냐면 4.19 혁명이 있겠죠. 4.19 혁명. 1960년인데요. 이거 현대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4.19 혁명은 당시 독재 정권, 당시 독재 정부인 이승만 정부에 맞서서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 당시에 3.1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거국적인 3.1운동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운동을 딱 전개를 했는데 결과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바로 하와이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당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이라고 하나요? 운동이라고 하나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5.18은 1980년에 있었는데요. 1980년에 80년 5월 18일인데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와 같은 이러한 신군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바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것이 이 사건인데 이것이 이 신군부의 무자비한 탄압, 뭐 화려한 휴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군사 작전을 통해서 바로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이면서 살해하면서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려면 3.1운동을 통해서 바로 일제강점기 이때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3.1혁명이라고 하겠죠. 3.1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낸,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낸 사건으로서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어떤 무자비한 잔인한 탄압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이면서 결국 3.1운동을 진압을 하잖아요. 일본 군경이.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도 일제강점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므로 3.1운동은 매우 큰 역사적 의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200만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반성과 함께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를 당연히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거를 돌이켜 봤겠죠. 그랬더니 실패의 원인 분석을 했더니 실패한 이유는 이거다. 구심점. 지휘본부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1운동 당일날 우리 민족 지도자 이 33인 가운데 29명이 그때 3.1운동 때 참여를 했는데요. 29번이 이날 당일에 모두 검거됩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심점 없이 바로 3.1운동은 전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아주 국내에서 이 어떤 치열한 200만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이 없어서 조직적으로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200만이 한나라한 시에 다 같이 와 하고 일어났으면은 아마 일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떤 동시에 일어난 우리의 운동을 아마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서. 지휘본부가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 구심점, 지휘본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탄생한 게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전도 아니고 3.1운동 중도 아니고 3.1운동 직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3.1운동의 의의와 영향 다 중요합니다만은 결과 중요합니다만은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탄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의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무장투쟁에 대해서 무력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일본 군경에 의해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누군가의 아버지겠죠. 누군가의 삼촌이고
여자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이모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온 가족의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가족에. 그래서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내 삼촌의 원수를,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독립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주 크게 그냥 정말로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역시 3.1운동 다음 해입니다. 192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세계 민족운동에도 아주 크게 자극을 줬다. 여러분, 5.4운동은 같은 해입니다. 네, 2달 후가 되는 거죠. 네, 1919년 5월 4일 중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중국판 3.1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반일. 네, 5.4운동이 바로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3.1운동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은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1운동의 의의까지 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 보시고 그 다음에 3.1운동의 결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임시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어야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한 우리의 구심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문검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네, 3.1운동 반드시 한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반드시 한 문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독립 문제에서 하나의 이제 카메오로 출연할 수도 있는 출연이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 지역에 있었던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합쳐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나?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합쳐지기 전에 이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단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신한청년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합쳐지면서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같은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완전히 합쳐지기 전에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는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어요. 연해주 지역의 단체, 바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는 세 개의 단체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바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3.1운동 직후에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체가 모두 한나라한 시에 딱 합쳐진 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하고 상하이가 먼저 합쳐진 다음에 6월 달에 합쳐지고 1919년, 그리고 9월 달에 얼마 후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해인 1919년에 이 세 지역의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이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투쟁 노선, 일본에 대한 독립투쟁의 노선이 뭐였냐면 외교였습니다. 이들은 외교. 당시 상하이는 모든 나라의, 세계 모든 나라의 영사관, 공사관이 거기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중국의 상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한민국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해가지고 계속 교섭을 해서 그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당시 이들이 추구했던 투쟁 노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칠 적에 상하이에다가
상하이에다가 바로 청사를 둬야 한다, 중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는 이들의 투쟁 노선은 무장투쟁이었습니다. 무장투쟁. 그래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삼았던 이 대한국민의회는 당연히 여러분, 상하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본군과 싸우기는 불편하잖아요. 일본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해주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국내로 침투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장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쪽에서는 무장투쟁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투쟁 노선은 무장투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해주에다가 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성될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상하이 쪽의 의견이 결국 수렴이 되어가지고요. 투쟁 노선은 외교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외교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상하이. 상하이. 그래서 장소도 상하이. 그리고 이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성될 당시에는 서울, 상하이, 연해주 가운데에서 상하이 쪽에 영향력이 보다 더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쟁 노선, 장소, 이름 모두 상하이 쪽의 주장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상하이 쪽에 영향력이 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활동 보시면 일단 비밀 연락망으로서 두 개를 아셔야 됩니다. 교통국하고 연통제인데요.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쪽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상하이는 어디입니까? 눈으로 한번 탁 찍어보세요. 이렇게 눈도장을 한번 딱 찍어보시죠. 맞나 틀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하이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여기에서 수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땅은 어디죠? 우리 땅은 어디죠?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떤 지령을 만들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 지령을 뭐 외우거나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몸에다가 품고 배로 가든 아니면 열차로 칙칙폭폭 기차로 가건 간에 국내에 침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메일 같은 거 그 당시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누군가는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그 지령을 접선하는 최초 지령 접선 장소가 있겠죠. 그 접선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접선 장소를 바로 다름 아닌 교통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통국. 그리고 이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미줄과 같은 비상연락망이 있겠죠. 거미줄과 같은 이런 연락망 체계가 있겠죠. 이러한 거미줄 같은 이 연락망을 뭐라고 하냐면 연통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령은 제일 먼저 교통국에서 접수하고 교통국에서 연통제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이러한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비밀 연락망이.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군자금을 중심으로 한 운영비는 전부 다, 물론 외국 여러 군데에서도 돈이 들어오지만 국내에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군자금은 정반대의 순서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연통제를 통해서 교통국으로 샥 모여요. 그리고 그 교통국에서 아까 왔던 사람이 돈을 들고 가방에 집어넣건 아닌 속옷 속에 집어넣건 목숨 걸고 그 돈을 들고 바로 상하이로 조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통국가 연통제가 바로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의 이런 집요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 전부 다 들통나요. 발각이 되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이제 마비, 없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하이하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국내와의 연락이 두절이 되고 더욱더 또 큰 문제는 군자금도 안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상하이에 그 건물 월세도 못 내게 돼. 청사 건물 월세도 못 내가지고 이제 길에 나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일단은 교통국가 연통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내용 다시 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보시면 자, 두 번째 군자금 조달. 아까 국내에서는 연통제 교통국의 루트를 통해서 군자금이 들어오고 또 외국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포들 우리 동포들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 우리의 독립을 다 모두가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국외에 미주 지역이나 또는 중국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채를 발행한 거예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그거를 이제 공채라 그러죠. 공채. 그래서 일단 의연금을 받고 또 공채를 발행을 해서 일단 우리 동포들한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그리고 그 증명서로서 공채, 채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군자금으로 쓰면서 결국 일본을 몰아내서 바로 독립국가를 우리가 건설을 하면 그 채권을 받았던 공채를 받았던 우리 국민이 그 채권 들고 오면 그때 이제 갚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공채 발행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그리고 이런 어떤 군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제 단둥의 이륙양행, 신의주 바로 건너편에 있죠.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딱 건너면 중국 단둥이 있습니다. 중국 단둥. 고대에는 서안평이라고 했었죠. 이륙양행 그리고 부산의 백산상해와 같은 곳이 바로 군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중간 거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외교 분야에서 역시 신한청년당에서 바로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에 파견을 했었는데 그 신한청년당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바뀌고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에 가 있는 동안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의 전권대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함을 김규식에게 주면서 활동을 계속 지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활동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이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위원부. 구미는 무슨 말이냐면 구는 구라파, 유럽을 말해요. 그리고 미는 미주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유럽과 미주 지역의 모든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총본부를 바로 워싱턴에다가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미주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런 많은 단체들이 형식적이나마 구미위원부 산하로 흡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군무부라고 하는 군사와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군무부 직할에 부대가 또 설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가까이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군대들이었습니다.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이들은 모두 서간도. 그나마 멀긴 멀지만 그나마 상하이하고 제일 가까운 이 만주 지역, 만주 연해주를 통틀어서 국외에 독립군 부대가 바로 서간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모든 그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한 모든 독립군 부대는 그냥 근본 없는 우리는 떠돌이 부대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바로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의 독립군을 표방을 하면서 그게 긴밀하건 아니면 관계가 어느 정도 있건 간에 관계의 어떤 긴밀성 여부를 떠나서 모든 독립군 부대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독립군 부대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상하이하고 가장 가까운 서간도 지역의 이러한 군대들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직할 부대로서 활동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광복군 사령부, 사실 여러분 이 광복군 사령부 청영 이렇게 두 개의 군대만 설명을 하더라도 한참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청영을 그 소재로 해서 왜 영화가 안 나오나 싶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소재거든요. 이게 정말 이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군대입니다. 아무튼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청영 모두 서간도에 다 있었는데 광복군 사령부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전멸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이 바로 광복군 청영을 다시 이 사령부를 부활하면서 이름이 청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광복군 사령부는 바로 광복군 청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만주에 정부 겸 군사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세 개의 정부, 이 세 개의 정부를 우리는 3부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이 3부 가운데에서 또 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까이 있었던 부가 바로 참의부예요. 그래서 참의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앞쪽에 육군 주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육군 주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간도의 가장 큰 군대는 서로군정서, 그리고 이 광복군 사령부 생기기 전에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간도의 가장 큰 군대는 북로군정서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름을 붙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군대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매우 긴밀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 하나를 아예 만들어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활동했고요. 자, 그리고 문화파트에서는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간행을 했다. 그리고 이 신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를 떼고 독립이라고 붙이기도 했다가 또 독립신문 이렇게 명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 또는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간행을 했다. 자, 그리고 사료편찬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또 간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될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바로 항일 투쟁 노선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투쟁 노선은 무장투쟁이었나요? 외교투쟁이었나요? 아, 그렇죠. 외교투쟁이었죠. 이 외교투쟁. 그런데 이 외교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에 완전히 비례합니다. 어떤 외교관이 있는데요. 말을 잘 못해요. 말도 어눌어눌하고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외교관이 강대국의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은 먹힙니다. 수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청산유수처럼 아주 말을 정말로 잘하는 어떤 달변가, 그 사람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그 사람 말은 모두가 다 정당합니다. 정의 그 자체예요. 모두가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끄떡끄떡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외교관이 바로 약소국의 외교관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끄떡끄떡하고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수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약소국도 아니에요. 국가가 없는
망명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나라들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 독립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본들 그게 다 허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활동이 미흡하니까 연해주 쪽에 이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쪽에서 봐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투쟁 노선을 취했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순서대로 이제 붕괴가 되면서 군자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금난.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를 우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상하이에 본사를 두었지만은 많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뭐 중국 뭐 또 연해주 이렇게 많은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곳에 상하이에 딱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바로 상하이에서 1923년에 정말 뭐 내노라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문제를 바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국민대표회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마라톤 회의였어요. 이게 6개월 동안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마라톤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회의 하면은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회의는 간단하게 끝나면 끝날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가지셔가지고 회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길게 가면 갈수록 결론은 안 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면서 서로를 헐뜯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비난이 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가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견해가 이제 갈리면서 파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파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없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을 없애고 새로운 단체를 새로이 만들자. 새로이 창조하자라고 하는 창조파와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문제는 꽤 많지만 계속 유지 보수해 나가자라고 생각한 개조파의 이러한 두 개의 파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창조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있겠고요. 그리고 개조파의 대한민국 임정을 놔두면서 계속 바꿔나가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도선 안창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벌은 도대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한 상황이지 결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임정옹호파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분, 김구 선생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파나 개조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모여서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논의를 하자라는 쪽이고 이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 상황만이 문제일 뿐이다. 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옹호파는 아예 이 국민대표회의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에서 6개월 동안의 길고 긴 마라톤 회의 끝에 창조파와 개조파는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탈퇴하고 누구만 남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옹호파만 남아가지고 아주 힘든 그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국민대표회의 그 이후에 상황을 보시면 초대 대통령으로 이 이승만이 처음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는데 이때 이승만이 탄핵을 당합니다. 이승만이 그 3.1운동 직전에 1919년 2월 달에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한테요. 이승만이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이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인데요. 3.1운동 전입니다. 네, 이때 어떤 편지를 미국 대통령이 윌슨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여러분 지금은 UN 그러면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국제연합 UN은 언제 생기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919년 2월에는 1919년 초 2월에는 아직 국제연합이 없고요. 국제연합의 전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연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국제연맹이 있는 겁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요. 윌슨한테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바로 이 국제연맹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체가 탄압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연맹이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는 국제연맹한테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독립운동가 그 누구한테도 동의 얻지 않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자신이 바로 독립운동가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띠면서 바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임통치청원서라고 그래요. 나 이승만은 국제연맹이 바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한다. 난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임통치청원서를 바로 윌슨한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져요. 이 편지를 보낸 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바로 이승만이 다른 독립운동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승만은 일본을 몰아내고 다른 누군가의 식민지가 되기를 또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은 아주 강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25년이 됐는데요. 1925년에 이 이승만은 미주 지역의 군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던 이 이승만이 군자금 전달을 이제 끊습니다.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이제 추대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보시면 개헌 과정.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든 다음에 임시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임시헌법이라고 해요. 그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헌법을 개정한 것이 5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차는 대통령제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고 이승만 탄핵되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뽑혔는데 박은식 선생님은 이때 굉장히 병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대통령제를 수상제로 헌법을 바꾸자,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바로 2차 개헌이 바로 국무령제가 되는데 이게 수상제입니다. 오늘날의 내각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무령이라고 하는 수상이 바로 임시정부를 이끄는 이러한 수상제, 국무령제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미 창조파, 개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떠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였어요. 정말 어떤 운영비도 정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아주 소수, 그러니까 10몇 분 정도, 전부 다 통째로 다 더해도 1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국무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도는 의미가 없다. 그냥 모두가 국무위원이 되어가지고 집단 통치를 하자라고 하는 집단 통치 체제로 이렇게 또 헌법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을 바꿔서 주석제로 바꿔요. 그래서 바로 김구 선생님이 주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헌법을 바꿔서 부주석, 주석, 부주석 이렇게 부주석도 새로이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이 바로 부주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개헌 과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임시정부가 이렇게 계속 힘든 시련을 겪다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국민들한테서 점점 잊혀져 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점점 잊혀져 가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희망도 점점 희망의 그런 어떤 네, 불씨도 점점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네, 임시정부는 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바로 바로 뒤집기 위해서 다시 네,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의거 단체 하나를 만듭니다. 그 의거 단체가 뭐냐면 한인 애국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거라고 하는 거는 군대 대 군대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 편 한 사람이 가는 거죠. 우리 편 007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적의 아주 중요한 누군가를 처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안중근 의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바로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처단을 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의거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의거예요. 이러한 의거를 하는 단체를 바로 1931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의거 단체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의거 단체가 바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거죠. 이 한인 애국단이 바로 배출하신 우리의 멋진 의사 두 분, 바로 이봉창 의거가 있고 그리고 윤봉길 의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 이렇게 두 분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 애국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한인 애국단은 당연히 당시 김구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봉창 의거는 도쿄에서 있었어요. 일본 왕, 당시 일본 왕은 지금 일본 왕이 그 아키히토 일본 왕이죠. 그 아키히토 아빠 히로히토 일본 왕이 당시 일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로히토 일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도쿄에서 바로 이봉창이 그 일본 왕이 타고 가는 그 마차의 행렬에 바로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봉창 선생님은 결국 이제 순국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문제로 이렇게 점점 증폭이 되냐면요. 당시 중국의 상하이에 중국신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신문. 네. 중국신문이 있었는데 국민일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국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신문에서 바로 이봉창 의거를 이 사실을 아주 크게 보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으나 불행하게도 일본 왕은 일본의 황제는 일본 천황, 일본 왕은 불행하게도 적중되지 못하였다. 일본 왕은 아쉽게도 적중돼서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이 빌미 삼아가지고 일본이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천황폐하를 너희들이 왜 천황폐하가 간신히 살아난 거를 왜 아쉽게도 살았다 그래? 그러면서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바로 일본이 1932년에 상하이로 쳐들어가거든요. 일본 함대가 중일전쟁 전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하이 사변이라 그래요. 1932년에 상하이로 쳐들어가서요. 일본이 상하이를 장악하면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죽이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하이 사변이라고 합니다. 아직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상하이 사변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바로 상하이를 장악한 기념으로 해서 전승기념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일본 왕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을 해서 상하이 사변 전승기념식을 바로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기념식을 가졌죠. 여기에 바로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 훙커우 공원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이 상하이 사변의 전범들을 모두 다 처단한 게 바로 윤봉길의 훙커우 의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이 이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중화민국의 중국국민당의 장제스가 바로 이끌고 있었는데 바로 중국국민당의 장제스가 100만의 이 중국인도 못한 것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한국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중국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상하이에서 이런 어떤 의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니까 당연히 상하이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군은 한인애국단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아주 샅샅이 상하이를 뒤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하이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청사,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본부를 이제 상하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저우로 갔다가 항저우에서 우한 가고 우한에서 광저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요. 이 윤봉규르거와 청사 이동은 1932년이에요. 1932년이고 결국 이때 청사 이동해가지고 8년 동안 계속 중국의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결국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이 다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흥을 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어떠한 중흥의 모습이 있는가? 바로 이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인 한국광복군이 바로 충칭 정착 이후에 직후에 바로 창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국강령을 제정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강령을 제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균은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조소왕이 주창을 하셨는데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가득 담긴 건국강령 제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대일 선전포고까지 하게 되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주 중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개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그것들을 중심으로 핵심만 잘 잡으시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2문제 그리고 3문제까지 바로 건질 수가 있는 아주 이득이 높은 그런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